세 번째로 박물관과 과학기술입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박물관 역사에서 과학기술박물관의 중요성입니다. 박물관 역사에서 과학기술박물관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수집과 분류, 진열 등 박물관의 기본형을 자연사 박물관이 만든 점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캐비닛은 박물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데, 캐비닛에는 이미 자연사로 특화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하는 실험 관찰을 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이 17세기에 등장하고 거기에는 자연사가 중시되었습니다. 중상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사물을 관찰하고 기록 분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수집 취미가 유행했습니다. 수집 취미는 특별한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확대되었고 자국의 사물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자연사 관련 물이 좋은 수집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도 한몫해서 자연사가 박물관에서도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설립된 대형 박물관도 자연사가 중심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화론과 반대론자 모두 자연사를 논거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의 충실도가 요구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의 구더시는 박물관의 존재의 디자인, 운영 방법 등의 논의를 했습니다. 자연사학자였던 그의 논설이 세계 박물 관계에 미친 영향은 자연사 박물관이 박물 관계를 주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교육이라는 박물관의 기능이 역사적으로 이공계의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전개해 온 점입니다. 최초의 공공박물관인 루브르 미술관은 미술가 양성에 공헌했지만 일반 국민의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루브르와 함께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파리 공예박물관은 장인 양성을 출발로 했지만 박물관보다 학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851년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가 끝난 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물관의 전신은 공예가 양성을 위한 박물관과 학교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국민의 신미함과 공예, 공업 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구상하였고 야간개관, 부설식당 등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박물관은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전시에 신경을 썼는데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한 최초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국민교육을 위한 실체를 갖춘 박물관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빼고서 국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인 박물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이 박물관은 각국의 공예박물관 및 기술박물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1909년에
공예 미술 부분인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과 공업 부분인 런던 과학박물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센터입니다. 1930년대에 등장한 기술센터는 과학기술박물관의 신세대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고 그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술센터풍의 전시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박물관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박물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현대까지의 박물관 발달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과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박물관의 분류입니다. 부제로 자연사계 박물관과 이공계 박물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과학기술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자연사, 이학, 생물, 의학, 기술, 공업, 산업 등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의 경계에는 애매함이 따라다니는데 상당히 착종하고 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과학기술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다양한 종류의 과학기술박물관 가운데 생물, 화석, 광석, 지질 등을 다루는 박물관을 자연사계 박물관이라 부르고 주로 물리, 화학을 토대로 한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을 이공계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인공물을 대상으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를 자연지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박물관 또는 과학기술의 기초에서 응용으로 라는 축을 따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공박물관과 기술공업박물관으로 대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과학박물관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과학기술계의 박물관 모두를 통틀어서 과학박물관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보듯이 자연물 대 인공물, 기초 대 응용이라는 두 개의 분류 축으로 정리하자면 수평축보다 밑에 절반이 자연사계 박물관, 위의 절반이 이공계 박물관입니다. 또한 밑에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사계 박물관, 이공계 박물관, 기술공업계 박물관이라는 세 개의 축에 의한 분류가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학문과 박물관과의 관계가 자연사계 박물관과 이공계 박물관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자연사라는 학문에서는 분류 체계 및 종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컬렉션을 가진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즉, 자연사 박물관에는 자연사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집 보존되는 물품, 즉 표본을 표기할 때도 자연사계 박물관에서는 표본이라는 딱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공계 연구에서 컬렉션이나 박물관은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공계 박물관에 과학자, 기술자가 근무하더라도 그들은 이공계의 첨단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업무에 종사하는 큐레이터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박물관이 학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공계 박물관의 존립 기반은 자연사 박물관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공계 박물관의
재정 면에서 불안정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